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덕을 본 사람 중에 하나죠. 제가 책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뭔가를 좀 해야지 하고 여름방학 때 책장을 정리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2017년도에 나온 10권을 읽고 1000권의 효과를 얻는 책 읽기 기술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3일 동안에 3번을 읽었다는 거죠. 노트 필기하고 워딩을 하면서. 그리고 그 저자를 찾아 나섰어요. 그분이 바로 이정훈 대표님이죠. 그래서 새벽 강연에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코로나 때는 새벽 강연을 하셨어요. 작년 5월까지. 그 새벽 강연을 통해서 제 인생이 새롭게 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나이가 많아요. 우리 딸이 40이 넘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하철 교통카드 받았을 때 무료 카드죠. 그거 받고 너무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땅이 빙빙 도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했던 순간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아니고 나는 미래에 내 길을 찾을 거야. 그래서 책과 강연에 그 두 분 대표님 그리고 우리 운영진들을 정말 이렇게 안 놓고 붙잡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작년 여름에는 보통의 가족이 가장 무섭다라는 책을 냈고, 한 달 전에는 인사이트 리스닝이라는 전자책을 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했던 그 의사소통이라든지 현실치료 관련 미술 상담했던 이런 내용들을 사례로 만들어서 책을 썼는데, 이 두 개의 제목이 전부 이정훈 대표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목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내용도 물론 좋습니다만, 내용도 좋다고 해야죠, 저를. 네, 잡벅이에요. 네. 근데 이 내용 중에 이제 보통의 가족이 가장 무섭다에 나오는 세 가지 주제가 의사소통과 미술 심리와 현실치료 상담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따로 내서 인사이트 리스닝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전자책이 처음이잖아요. 책과 강연에서 처음이에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금방 나왔어요. 그래서 1년도 안 된 기간에 제가 2책의 저자다. 너무 가슴 벅찬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도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리스닝 관련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가려져서 안 넘어가네. 뭐야? 안 넘어가요. 네. 노래 하나 듣고 가요? 이거를 치울까? 이게 가려져서.
여기 엄마들이 많이 계시죠?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조금 이렇게 나도 저부 일부분인데 하는 생각 드시죠?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 PET라는 의사소통 훈련을 배우고 나서 좀 바꿔야지 하면서 좀 바꿔서 지금은 굉장히 편안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볼 건데요. 퀴즈가 있어요.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제 인사이트 리스닝 책을 드리려고 합니다. 23g, 400g, 1.5kg인데 이게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 알아도 괜찮습니다. 하나 말씀하셔요. 네. 그렇군요. 단백질 함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쪽은 아닙니다. 네, 저기 선생님. 예? 맞습니다. 네네. 뇌 관련한 거예요. 네네, 맞아요. 우리 저기 선생님, 이따가 전화번호랑 메모, 성함이랑 알려주십시오. 한 3분 정도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심장 쪽은 아니고 아까 뇌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분해가지고 요건 뭐고 요건 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책강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응? 네, 말씀하세요. 혜진 씨. 네. 네.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여기 박혜진 선생님, 네네. 그리고요, 또 한 번만 더 말씀해 보시겠어요? 퀴즈가 너무 어려웠나 봐요. 힌트. 아까 우리 저 선생님이 뇌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뇌와 관련된 건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지막에 뇌 무게입니다. 마지막 거는. 네, 저쪽 선생님도 우리, 번호, 성함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맞았는데 첫 번째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신생아에 네. 뇌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분 말씀하신 걸로 하고, 23g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무게라고 해요. 숨이 딱 끊어지면 그 숨이 쑥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이제 그 사인을 다 받고 한 1000명 정도를 정교한 침대에 이렇게 무게를 달았다고 해요. 근데 22g에서 25g이 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을 내니까 23g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무게가, 우리가 영원히 숨을 안 쉬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무게가 23g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책가 광연이니까 400g은 책 한 권의 무게입니다. A4 용지 한 장이 4g이에요. 그래서 100장 정도 쓰면 책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디자인도 넣고 해서 한 230쪽, 40쪽, 뭐 300페이지 가기도 하지만 책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과 강연에 있기 때문에 이 400g은 제가 생각을 한 거고, 1.5kg은 성인의 뇌가 보통 1.2에서 1.45 정도 되는데 1.5가 넘으면 대두증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소뇌증이라고 하는 거는 900g 미만일 때, 우리가 이제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뇌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저 선생님도 우리 저기 퀴즈 맞으신 걸로 해주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보통 가슴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음은 머리에 있습니다.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글라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현실치료 상담을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 차트, 통제 체계인 뇌는 이렇게 해서 어떤 선택을 한다,
이런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색은 이 리얼리티 월드,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모두 다 나의 것은 아니죠. 내가 지각하고 인식한 것만이 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감각 체계를 통해서 내가 보고 느끼고 알게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지식 체계를 통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내가 아는 만큼만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나의 가치 체계에 따라서 한 번 더 거르고 나면 내가 지각하는 세계는 좋은 거, 나쁜 거, 그저 그런 거. 요 색깔이 세 가지죠. 빨강, 노랑, 초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욕구가 충족이 됐던 그런 세계. 그래서 우리 내 안에 있는 좋은 세계, 퀄리티 월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이 5가지 욕구가 충족된 그림이 그 안에 있는데 여기 표시된 게 엄마 품에 안긴 아이 그림이잖아요. 바로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때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다.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내가 어떤 걸 봤는데 빨간 신호가 왔어요. 이거 아닌데. 그러면 원래 좋았던 그 사진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 움직여요. 그러면 원래 노란색으로 가려고 행동 체계에서 뭔가 작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4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로 표현을 했어요. 자동차 이야기가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한번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현실 치료 이론은 좋은 관계를 위한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WDEP를 공식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 있던 사진, 또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된 사진. 그런데 이 사진들이 부모와 자녀가 같으면 좋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사진은 너는 박사가 돼야 돼. 딸은 난 그냥 대충 살래요. 이러면 그 사진이 맞진 않기 때문에 충돌하고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정해 나가는 것들을 여기서 신내에서 우리가 내가 신내, 앞부분은 신내고 뒷부분은 구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내에는 심리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부분이고요. 뒤에 구내는 생존과 관련한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사진을 가져왔어요. 우리 이제 시아버님이 지금 96세입니다. 여기 계시죠? 양쪽에 신우들하고 이제 신우의 손주들하고 이런 행사를 어떤 모임을 가졌을 때 아기 100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소속돼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죠.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힘과 성취의 욕구예요. 제가 학위를 받았을 때 그리고 자격증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도 뭔가 했을 때 성취감이 있죠. 그런 이제 욕구가 충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 욕구, 여행했을 때예요. 한 5, 6년 전에 이제 큰딸하고 미국에 갔을 때 그냥 마음껏 돌아다니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집안 살림 신경 안 쓰고 가고 싶은데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는, 여기는 이제 라스베가스 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의 욕구인데 자유는 선택과 이동에 관련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데 아무에게도 제재를 안 받고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자유롭다는 거죠. 네. 그리고 즐거움의 욕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일 수도 있고 이쪽도 이제 여행인데 이쪽은 이제 우리 딸들과 그 상해 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즐거움의 욕구를 나는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건 소속사랑의 욕구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 욕구는 먹는 거죠. 이제 빙수 먹는 계절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리얼리티 월드,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는 지구처럼 이렇게 커요. 그런데 내가 지각한 세계만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간판 몇 개 봤어요? 다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내가 목적하는 것만 기억이 나요. 봉은사역, 여기 주민센터, 아니면 여기 이런 이제 장소 기억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것만이 나의 세계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욕구가 충족된 세계는, 퀄리티 월드는 더 작은 거, 노란 거.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퀄리티 월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자꾸 남에게 강요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통제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현실 치료에서는 내부 통제냐 외부 통제냐. 외부 통제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고, 내부 통제는 내가 저 사람을 못 바꾸니 내가 바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남편이 양말을 동그랗게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 놓는데 결혼하고 몇 년을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포기한 거죠. 그냥 그걸 바꾸려고요, 동그랗게 빨아서 그대로 놔둔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네, 이거 왜 이렇게 동그랗지? 그리고 펴서 신어요. 얼마나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전혀 문제의식을 안 가져요. 그래서 나중에,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세탁기 앞에, 빨래통 앞에 갖다 놔요. 오랫동안 한 40년 이상 살다 보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매일 왜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 이러면 싸움이 났겠죠. 근데 내가 먼저 바꾸고 내부 통제를 하니까 그런 일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런 모임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행동은 내적 욕구로 동기화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요. 현실치료 상담의 기법은 WDEP가 하나의 공식이에요. 원하는 게 뭐냐,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밸리에이션, 도움이 되는지 평가를 해봐라. 계획하기, 더 도움되는 게 있느냐,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느냐, 플랜을 짤 때. 그래서 간직구진이라는 원칙을 세우죠. 간단하고 즉시,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굉장히 잘합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너 오늘 뭐 하고 싶어? 성적 얼마 올리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 공식에 맞추면 잘하고 있죠. 그래서 영어 10점인 아이가 10점 올리려고 했는데 40 몇 점을 맞고 와서 더 이렇게 기분 좋게 했던 그 이야기가 그 보통의 가족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행동 자동차라고 아까 바퀴가 4개 있는 자동차가 이제 우리의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활동하기 바퀴, 생각하기 바퀴, 느끼기 바퀴, 신체 반응하기 바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감정에 치우쳐서 살면 느끼기에 초점이 맞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쁜데 기분 나쁜 걸로 가면 이 바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핸들은 앞에 승용차, 이륜구동일 때는 생각하기와 이 활동하기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생각하기는 여러분이 작년 여름에 휴가 어디로 가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면 생각이 되죠. 지금 손 좀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하면 여러분은 활동할 수 있죠. 이거는 통제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슬픔을 좀 느껴보세요. 아니면 울어보세요. 탤런트는 5분 정도 주면 할 수 있는데 보통의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신체 반응도 새끼발가락 좀 아파 보세요. 안 찔렸는데 어떻게 아파요? 안 된다는 거죠.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뒷바퀴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산다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볼 때는 전 행동으로 토탈 비헤이비어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택하면 이 3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PC방에 가자, 친구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래 가자, 시험 기간인데 이 친구는 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한테 혼나는 건 그 아이의 책임이죠. 2번째는 시험 끝나고 만나,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기를 껐어요. 그럼 이제 끝나고 만나면 되는 거예요. 3번째는 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면서 핸드폰 만지작거려요. 그러면 효율적이지가 않죠.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택은 항상 3가지고 그거에 따른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이 있는 거다. 이것이 이제 현실치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했을 때 기분이 좋고 어떤 좋은 결과가 나는가, 행복을 선택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첫 번째, 기분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고, 2번째, 유용해야 된다. 나에게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욕구 충족도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의 욕구 충족도 되게 해야 된다. 건설적이어야 된다. 항상 발전 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지금 행동이 나와 또 사람들과
신 앞에서 후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양심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조건에 맞는다면 이건 선택이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기분이 좋다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좀 내면 소통이라는 그 김주환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의 자아는 여러 자아가 있다. 그래서 내면의 소통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연결해서 제가 이제 잠깐 우리 뇌 그림에 보면 편도체가 있고 전전두 피질이 있어요. 그럼 편도체와 해마는 변연계라고 그래서 우리 뇌 중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정서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이 전전두 피질은 이제 합리적인 이성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위기가 왔어요. 호랑이가 날 잡으러 와. 그러면 온 전심을 다해서 도망가야 되겠죠. 사자가 와. 그러면 전심을 다해서 도망치려고 할 때 그 위기 때는 이 편도체가 작동을 해서 다른 소화 기능이나 면역 기능이나 생식 기능은 이제 못하게 하고 오로지 에너지를 보내서 빨리 도망치게 하는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그 편도체가 항상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관계가 나쁘거나 자영업자는 뭐 사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은 수능의 문제나 공부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편도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전두 피질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천천히 생각하기,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은 이게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편도체가 너무 활성화되면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이게 이제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중2의 아이들은 그 상태가, 감정의 상태가 어떠냐면 만취 상태. 여러분 술 만취한 경우 기억나시죠? 난 아직 만취는 안 해봤어요. 보고는 봤는데 그럼 뭐 이렇게 보면 뭐 갈지자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막 이렇게 만취된 상태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2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럴 때 만일에 엄마 아빠도 편도체가 너무 올라가서 막 스트레스 상태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거나 화를 내거나 아이를 막 이렇게 하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도 그러고. 그래서 그 부분에 양육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그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는 전전두 피질을 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모델링을 하고 뭔가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리스닝이라는 이제 통찰적 듣기, 반영적 경청 이런 이제 제가 쓴 두 번째 책이죠. 그래서 저 머릿속에는 아까 말한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 두 개가 균형을 맞춰서 잘 이렇게 작동이 되면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할 때 집중력도 필요하고 창조력도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하고 내가 대인관계도 잘해야지 이런 이제 문제 해결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도체가 막 작동만 하면 에너지는 올라가는데 심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써야 되는 호르몬들이 자꾸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하게 되고 질병 상태로 가고 자가면역 질환 같은 정신 신체 질환 같은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그 편도체를 활성화한 거를 조금 낮춰주는 방법이 마음을 진정하게 하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인사이트 리스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마음이 어떤 상태야 내가 알고 있어. 그 마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자책에 쓴 그 감정을 돌봐야 된다 하는 내용 중에 사람의 행동은 수용이냐 비수용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용하는 행동은 나에게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만일에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비수용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용선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어떤 행동이든지 아이들의 행동이 다 수용이 돼요. 근데 내 불편하거나 내 마음이 이제 안 좋고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수용이 안 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엄마가 이래서 안 되고 이런 때는 되고 이런 거야 라고 아이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해주면 아이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혼내기만 한다. 그러면 아이 때는 엄마가 그렇게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더니 어느 날부터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뭐 젓가락으로 콘센트에 찔러보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막 손도 대보고 하는데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배신했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엄마가 어떤 상태야 라고 말해주는 거, 그게 도움이 되고요. 부모의 공동정선을 금지하라는 말은, 아빠가 예를 들어 아이를 혼내면 엄마는 잠깐 피해서 있어야 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안아주고 아빠한테 혼나니까 힘들었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엄마도 혼낼 때는 아빠는 잠깐 피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막 아이를 혼낼 때는 막 남편에게 눈치 주죠. 당신 내 말, 내 편 들어야 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마디 거들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까 그 상황에 아빠는 없었잖아. 왜 아빠는 엄마 말만 들어? 억울해. 특히 중고등학교 남자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소통이 잘 안 되려서 남편에게 다 이제 꼬질러요. 그럼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려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들어가서 어떻게 이 녀석을 혼내야 되지? 이런 생각 가지다가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 이래서 엄마 뭐 어쩌고저쩌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걸림돌을 쓰면 억울한 거예요. 나와 엄마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왜 아빠가 저럴까? 그래서 특히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아이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비언어적으로든지 말로든지 표현을 하죠. 나의 문제 있어. 그럼 그걸 보고 도와준다고 하는 말이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걸림돌 언어를 쓸 때는 아이들이 나를 너무 불편하게 하네, 저항감이 생기고 억압당한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넌 이런 걸 하면 되잖아. 아이가 예를 들어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침울하게 이렇게 왔는데, 거봐 너 공부 안 하더니 그렇게 됐잖아, 그건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이미 속상한데 거기에다가 찬물을 더 끼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와서 의논할까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친구들을 찾아가거나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부장 문화에 살다 보니 걸림돌 언어가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이 훈련할 때 일주일 동안 첫 번째 과제는 걸림돌 쓰지 말고 오세요 이러면 나중에 말을 못하겠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전부 다 걸림돌인데 어떻게 하냐, 뭐 목이 타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아닌 말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사이트 리스닝이라는 통찰적 듣기라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불편함을 알아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훈련하다 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사건과 감정을 나누면 돼요. 너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감정이구나. 아까 성적이 나쁜 아이는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권에 들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참 많이 불편하구나, 당황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오자마자 거봐 공부 안 하고 매일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더니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이트 리스닝을 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낮춰주면, 감정선이 올라갔던 게 뚝 떨어지면 그때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요. 괜찮아요, 내가 다음에는 더 열심히 게임 좀 줄이고요, 내가 책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가족에 나오는 사례 하나가, 그 영어 10점 맞은 아이는 엄마가 하도 억압을 하니까 얘 일부러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학교에서 영어 지문 시험 문제를 주면 한 번도 읽질 않았대요. 근데 이제 상담 기간 중에 중간고사가 왔는데 2주 동안 너가 그럼 네가 선택해, WDEP에 맞춰서 계획을 한번 세워봐. 그러니까 10점이니까 저 10점만 더 맞고 싶어요. 그럼 20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랬더니 지문을 하루에 2개씩만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왔을 때 이 친구는 42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 기분 좋으니까 상담실이 그때 5층이었는데 막 저쪽부터 큰 소리 내면서 선생님 하고 찾아오는 거죠. 자기가 성취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나중에 그때 중3이었는데 중3 겨울방학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로 갔어요. 6학년짜리 여동생을 데리고. 그러니까 영어를 일부러 안 했던 아이가 재미가 붙으니까 이제 영어를 잘하게 되고 나중에 고등학교에 갔고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된 거죠. 한참 전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스스로 선택해서 했을 때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메시지라는 이거는 이제 인사이트 리스닝은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야기고 이 나메시지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비수용 상태에 있을 때 너의 어떤 행동이 내게 힘들어 라는 것을 요 세 가지 원칙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너가 이렇게 하니까 비난 없이 서술을 해야 돼요. 너가 이러는 행동을 하니까 나에게는 이런 영향이 있어. 그래서 내 감정은 이래. 제가 이제 둘째 딸이 그때 학교가요. 저희 집하고 담벼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땡땡 중추행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바닥에 놓고요. 그냥 가요. 그럼 나는 또 출근해야 되는데 그 옷 걸어서 널어야 되니까, 올려야 되니까 좀 바쁘죠.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야단을 쳤겠지만 이 훈련을 받고 나서 너가 옷을 바닥에 두고 가니까 내가 올리고 정리하느라 늦을까봐, 출근에 늦을까봐 조마조마해. 그 다음에 딱 한 번 했는데 그래요? 그땐 걸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안 들려요. 왜? 감정을 먼저 내니까. 그래서 감정을 내주지 말고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요 세 가지 영향을 넣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영향이 상대방의 영향이 되면 안 돼요. 나의 영향이어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감정이 나빠지든 내가 물질을 쓰든 시간을 손해보든 이런 영향을 넣어서 말을 하면 아이들은 전부 들립니다. 귀에 들려요. 감정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 메시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보통은 제1의 방법이라고 해서 권위적인 방법을 씁니다. 걸림돌로 써서 막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명령도 군대처럼 상명하복으로 하게 되면 아이는 억울해요. 엄마가 이긴 것 같지만 너무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저항을 많이 쌓죠. 그 다음에 제2의 방법은 허용적인 방법인데 아이가 원하는 걸 그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래서 이 허용적인 아이인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좋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으로 불편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가끔 엄마가 정말 날 사랑하나? 왜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도 들어줄까?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띵딱 놓아요. 이 비싼 거 100만 원짜리 장난감 사달라고. 그럼 엄마는 창피하니까 막 띵딱 놓으니까 애따 모르겠다 사주죠.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진짜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게 나쁘다는 걸 본인이 알지만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좀 더 사랑해 줄 줄 알고 때를 써본 건데 그냥 사줘버린다. 물건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나를 안 사랑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의 방법도 안 되고 2의 방법도 안 되면 3의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게 바로 윈윈.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단형적 경청, 아까 말한 인사이트 리스닝과 나 전달법을 익혀야 너가 이래서 힘들지? 나는 이걸 원해. 그런데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듯이 너도 의견을 내고 나도 의견을 내서 합의된 것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의견 낸 게 채택이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죠. 그래서 그것을 한 달 약속을 하고 사인하고 해보고 그 다음에 또 2달 이렇게 해보면 그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이론이죠. 이 현실치료 이론이.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치관.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 이러죠. 저하고도 여러분하고도 차이가 날 거예요. 저는 이제 60이 넘었는데 65세도 넘었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세계,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과 지금 40대 중반 아니면 50대 초반에 사람들과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모델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해결을 했더라. 그러면 그대로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그러니까 금연을 시키고 싶다면 금연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정직한 아이로 만들고 싶으면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로 하는 것은 안 됐지만 보는 것은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논 상대가 돼야 된다. 이거는 그 아이들이 힘들 때 왜 의논을 안 하냐면 걸림돌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가 잘못한 거잖아.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야단을 치게 되면 절대로 자기 문제를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좀 오래된 사건인데 그 중학생이 학폭 때문에 뛰어내린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5층에 사는 아이가 20층까지 올라가는데 3시간 반, 4시간 가까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자기를 잡아줬으면 안 뛰어내렸을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그 학폭의 내용이 아주 친구들이 그 유선 전화기 줄이죠. 전화기 줄을 목에 메고 바닥에다 과자를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뿌려놓고 이렇게 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목으로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랑 아빠랑 의논하면 되는데 그 엄마 아빠가 고등학교 선생님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볼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유대가.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부모님들은 그 학폭의 위험을 알리는 그런 위원회 활동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학교에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기 자녀를 데려가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 막 문제가 생기고 정신병원에 가고 이러는 것을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상태로 우리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야 이게 모르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자녀로 보기보다 학생으로 보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이제 걸림돌 언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죠. 지금 누가 장발한다고 짧은 치마 입는다고 아무도 말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과거에 윤복희 권사님이 미니스커트 입고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수정. 제가 이제 우리 딸이 머리를 대학교 1학년 때 염색하고 싶다고 하는데 안 들어줬어요. 그때만 해도 저에게는 보수적인 생각, 무슨 염색이야, 색깔 있는 머리 아니지. 그러다가 하도 조르니까 이제 하게 했는데 머리가 주황색 머리인 거예요. 대학교 1학년인데. 그래서 교회 갈 때 넌 앞문으로 가, 난 뒷문으로 갈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너 섭섭한 거 있으면 말 좀 해봐. 그랬더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딸인 거 다 아는데 따로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스스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거 염색해도 별거 아니네. 그리고 원래 색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 맞지 않을 때 때로는 내가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아이들이 요즘에 뭘 원하는지 게임에 너무 이렇게 한 아이가 있다면 나도 게임을 배워서 함께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 딸들과 해봤던 그 게임이 루미큐브 그거 배워가지고 많이 했었어요. 같이 유대를 나눌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에 기도인데요. 내가 변화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그리고 상대방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런 용기를 나에게 주세요. 저 사람 진짜 저거 못 바꾸는데 그걸 계속 내가 비난하고 평가할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나인유럴드 리버라는 사회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이트 리스닝에는 이런 내가 어떤 감정을 알아채고 있는지, 걸림돌 언어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나 메시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테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책에는 이런 기술을 써서 상담한 사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진이 다를 때, 심리적 사진첩에 있는 사진이 다를 때 그것을 찾아서 함께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만들어내고 내가 어떤 통제력을 쓰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기 개발할 때도 내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글도 쓰고 책도 읽어야지 하고 마음에 정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작심삼일밖에 안 되죠. 그럼 나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바꾸려고 해요. 그게 이제 통제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저항하게 되고 불편하게 된다는 거, 요것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불행도 선택이다. 행복도 선택이다. 근데 아까 그 스트레스 상태, 만성 스트레스, 그 불행도 선택이라는 것이 왜 해결이 안 되냐면 알면 바꾸면 되잖아요. 이거 불행, 우울한 거, 나쁜 생각, 부정적인 거 바꾸면 되는데 왜 안 바꿔요? 우리의 편도체가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익숙해져서 그냥 하던 대로. 우리가 이제 장마지거나 비가 오고 나면 밭에,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거 많이 보는데 물길이 이렇게 꼬불꼬불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를 삽질을 해갖고 가운데 뚫어주면 물이 직선으로 쭉 빠지겠죠. 근데 우리의 뇌는 그런 효율성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냥 꼬불꼬불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선택, 그리고 불행을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 불행도 선택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분노가 밖으로 나가는 건데 분노를 자기 안에 가두는 것은 우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하면은 충돌이 생길까봐. 그래서 내가 우울하기를 계속 선택을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관심 있게 봐요. 왜 저러지? 무슨 문제 있나? 이렇게 해서 관심을 둡니다. 근데 한두 번은 통하죠. 고부 갈등일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기죠. 시어머니가 막 말도 안 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 뭐 이제 눈치를 보면서 뭐 해드릴까요? 뭐 보약해드릴까요? 옷 해드릴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되면 자녀들도 피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유근육통이라는 책이 미국의 이제 윌리엄 글라스가 쓴 책 중에 중산층 부인들이 남편은 밖에서 사교계에서 활동을 하고 자녀들도 성장해서 나가니까 이 부인은 혼자 있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누군가 자기 말도 안 알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함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우울하니까 이제 들여다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두세 번 지나가면 신경도 안 씁니다. 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질병이 생기는데 그게 우리의 이 피부 섬유질에 생기는 통증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건강검진을 하고 조사를 해도 안 나와요. 그냥 몸이 무기력하고 아프고 불편한데 그게 이제 마음에서 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섬유근육통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울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뇌가 아까 물길도 하던 대로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뇌가 불편해서 편도체가 막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할 때 전쟁 상황이라고 여기고 이제 막 도망가야 되니까 위기를, 그럴 때 이 전쟁이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나인지 타인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저 사람이 미워서 비난하면 결국은 나에게 해를 주는 에너지를 막 모아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니까 스트레스 상태, 만성 스트레스 상태로 나에게 질병을 가져오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하고 인사이트 리스닝을 하고 내가 불편할 때는 거울 보고 내가 나를 돌아보면 돼요. 이래서 힘들었구나.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힘들고 남편이 나의 의견을 따라주지 않아서 힘들었구나. 이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인사이트 리스닝을 다른 사람에게 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해보는 것. 이거는 이제 훈련해보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잘 돼요. 그 보통의 가족의 사례가 나온 것이 10년,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거울 안 본 내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과제가 거울 보고 자기 얼굴 보고 얘기하라. 얼굴에 기미도 끼고, 그분은 증상이 그거예요.
그 선불권 남편이 2만 원 넣어주는데 그거 다 끊어질 때까지 남편에게 전화해서 욕하는 거. 시어머니하고 시누이에게 받았던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더 전화를 넣어줄래도 못 넣어줘요. 넣어주면 또 자기한테 욕할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처음부터 거울 보고 자기에게 남편에게 쏟지 말고, 남편이 그 일용직 그 배달하는 그런 이제 중국집 배달하는 분이었는데 너무 힘들지 않냐. 그리고 나에게 거울 보고 말해라. 그럼 좀 풀릴 거다. 그런데 정말 이분이 풀렸고 나중에는 이제 치료가 돼서 정상적인 직장도 가지게 되고 10년 만에 가족 사진 찍었다고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항상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지, 나와 이웃과 행복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과정은 여기까지예요.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